자, 시작할게요. 요번에는요, 143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얘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얘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별표 3개를 적어주시고,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오골개 닭 한 마리를 그려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아주 중요한 애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얘는 별표 3개에다가 제가 오골개 닭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얘는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 시, 그 다음에 타, 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한 거냐? 지금 여기 보면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분석이라고 하는 그 용어서부터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분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하기 전이야, 후야? 앞으로 분석이 나오면 전이야, 뭐든지. 알겠어요? 내가 부동산을 개발을 하기 전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교시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과 법 경기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이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지시시 타투라고 적어놓은 거 맞습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의외로 시험 문제를 자꾸 틀리고 나오더라. 그게 뭔가 봤더니 이 내용을 갖다가 정확한 핵심 요지를 모르고 나서 자꾸 이 단원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지를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줄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있잖아요.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으로 되냐면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온 것처럼 밑줄 좀 거보고 들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자, 밑줄 타당성 분석은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 무슨 분석으로 시작? 경제성 분석 순서대로 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부등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이 부등호 표시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선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투자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분석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분석했던 것은 말짱 꽝이죠? 그렇지 않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부등호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그럼 질문.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더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등호 표시를 해놨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아까도 전 시간에 1교시 때 제가 뭐라 하냐면 일반적인 요인을 전국적인 영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요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요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지라고 써놨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해놨잖아요. 우리가 경제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지역 분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경제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아무래도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무슨 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타당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까 내가 타당성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시작. 수익성과 법경기라고 했던 거 맞죠? 수익성이 제일 먼저 내가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무슨 분석이었는데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는 지역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제가 A라는 지역에 무슨 층이라는 걸 전제 걸었죠? 저소득층이라고 걸어놨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는 거 걸어놨었죠? 그러면 이런 것 등을 지역 요인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때도 25평대가 다 분양이 잘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 경제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경제 분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수요자들이 왜 찾는 이유가 뭐야? 이게 요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요라는 게 뭐지? 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니? 그 요인적인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에 대한 자 파악을 하니까 인구, 그 다음에 또 소득,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구, 소득, 그 다음에 직업, 실업 상태인지 아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타의 모든 것 등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라 한다? 시작! 수요 요인이다. 그 다음에 뭐 나이도 있을 것이고 나이층이 몇 살 때냐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수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이라 할까 미시적이라 할까 거시적이라 크게 보는 거니까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경제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역 경제 분석은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시적인 우리가 경제 현상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 분석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들어가는데 그 지역 분석을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 수요자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지역 경제 분석도 물론 지문으로 나오지만 그 지문 중에 장난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얘네들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시장 분석과 다시 무슨 분석? 시작!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장난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공부를 하실 때는 분명히 모든 문제의 포인트와 핵심 테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수요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급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즉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다시 수요와 뭐라고요? 공급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시장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요는 뭐라고 그랬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고 공급은 팔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수요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20대로 구성이 되어 있냐? 30대로 구성이 있냐? 50대냐에 따라서 이 층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아까 제가 A라는 지역이 저소득층이면서 거의 30대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에 따라서 찾는 평수가 달라져.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와 집은요, 나이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전을 할 때도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차가 나이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좀 중형으로 바뀌잖아. 그렇지 않나요? 또 집도 중형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맞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비례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을 우리가 뭐 한다? 시장을 세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장을 이런 것을 마켓이라고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시장을 뭐 한다? 세분화한다는 얘기는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수요에 관련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나이대별로 세분화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들이 중저가가 있고 메이커가 있잖아요. 뭔가 차별화된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누가 공급하는 거야? 건설업자가 아까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이런 얘기는 남들보다 다른 이런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분화와 차별화에 대한 용어를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분화라는 말 학교론에 종종 나와요. 그러면 세분화라는 얘기는 누구를 세분화했다는 얘기야? 수요자 집단들을 세분화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차별화했다는 얘기는 누가? 공급하는 사람이 차별화 공급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전제품 같은 TV 요즘에 그 옥션 같은 데 보면 대형 TV들인데 뭐 70만 원대 65 그 사이즈 있잖아요. 나오지만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요. 왜? 그래도 LG 삼성이 좋으니까 AS가 되니까 LG 삼성은 140만 원대 팔아요. 거의 더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사잖아. 왜? TV 한 번 사면 몇 년간을 봐요, 보통. 한 5, 6년 이상은 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공급의 차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머릿속에 좀 담아둘 것이 시장에 있어서의 세분화, 그럼 무엇을 요구한다? 수요. 차별화는 뭐라고요? 공급.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 분석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얘는 시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성이란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얘기야. 얘는 이론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실무야. 실제 벌어지는 현상들을.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에서는 매매나 또는 임대가 될 가능성을 보자는 게 바로 시장성 분석이에요. 얘하고 분명히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는 실제적인 현상을 보는 거고 얘는 이론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분석은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OX. X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하고 나서 오지선다행으로 내기도 좋잖아. 5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틀어버리는 게 누구하고 누구다. 시작. 시장 분석과 뭐라고 그랬어? 시장성 분석 가지고 분명히 장난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성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매나 뭐에 대한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 즉 실무적인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시장의 현상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타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시작. 수익성이 가장 기반으로 해서 법, 경기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죠? 수익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돼야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익성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타당성 분석이고 아울러서 뭐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시작. 법, 경, 기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타당성 분석이고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데 어떤 수익을 바라는 거야? 최고의 수익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 최고의 수익률을 선택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투자 분석이다니. 그래서 이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앞전에 배웠던 할인법이라고 하는 거와 비할인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할인법이 뭐가 있어?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런 거 배웠잖아. 그 다음에 비할인법이 어떤 게 있어? 어림셈법 배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투자 분석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끔가다 TV에 보면 무슨 현대 무슨 경제 분석 센터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지? 뭐 이코노미 뭐 걔네들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 투자 분석, 상가에 대한 투자 분석하고 공개하잖아.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삼성 주식이다 그러면 삼성에 대한 주가 쫙 차트 그려가면서 설명하잖아. 맞죠? 걔네들이 이거 투자 분석하는 거야. 어떤 것을 토대로 시작.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리서치 자료 가지고서 통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어떻게 추이가 나오냐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걔네들 연구원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타당성 분석이 뭐니? 이거서부터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정리할게요. 타당성은 머릿속에 아까 뭐가 나와야 돼? 시작. 수익성과 또 법경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뭐하고 뭘로 나눈다고?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과 뭐라 그랬어? 경제성 분석인데 누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를 하기 때문에 그래. 최종적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그래. 선택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보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그럼 질문. 투자 분석은 전이야 후야 하는 것이 개발하기 전이야 후야? 전에 하는 거예요. 던지기 전에. 우리가 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얘기는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분석과 뭐에 관련된 거? 시장성 분석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거기 14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이 박스는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 설명했던 거 쭉 한번 들어갈게요. 과정, 타당성 분석의 과정에다가 동글뱅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가도, 소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에다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거시적 그 다음 줄에 거시적에다 동글뱅이. 그래서 거시적 경기 동향이나 정책, 지역, 시장 이런 것 등을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에다 묶음 표시해놓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먼저 시장 분석은 그 다음 밑줄 세분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다? 차별화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질문 세분화 이런 얘기는 수요야 공급이야? 수요. 거기다 좀 수요라고 적어주시고 차별화 밑에다 뭐라고 적는다? 공급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파악한다 이런 내용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나 뭐라고 그랬어? 임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조사를 해야 된다? 법, 경, 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요해. 그래서 거기 밑줄을 거보겠습니다.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토대로 해서 뭐를 한다고요? 뭐를 따져봐야 된다? 시작.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것을 토대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서 자, 투자 분석이라는 얘기에다 밑줄 적어볼게요.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에다가 동글뱅이.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분석이란다? 투자 분석이다. 아주 중요해. 아주.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으로 들어간다고요? 경제성 분석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는 네모 박스 좀 칠게요. 채택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는 말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 역할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는데 이시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입지하고 그 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적지야. 거기서 얼마큼 최유효 이용을 나누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입지와 적지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밑줄 좀 쭉 거볼게요. 시장 분석에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채택 가능성을 평가한다. 거기 채택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네모 박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의 역할에다 동글뱅이 하시고요. 동글뱅이 1번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느냐에다 밑줄. 자, 어떠한 용도로 이용한다. 이게 뭐야? 최유효 이용이죠. 자, 어떠한 용도의 다양성에 맞게끔 이용되는 거 적지론. 그 다음에 적합한가 어떤 특정 용도에 적합한가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입지론. 그 다음에 투자한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해 수행하고요. 4번에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러면 이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신규적인 것만 보는 것이냐? 그렇진 않더라. 기존의 사업도 분석을 하는 게 시장 분석이다. 밑줄.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개발 사업에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과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시장 분석을 기초로 거기다 네모 박스,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제가 써놨죠. 거기다 네모 박스하고 별표. 그래서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할 때 하는 방법이 할인법하고 뭐가 있었다? 비할인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류로 넘어갈게요. 먼저 재개발의 유형이라고 해서 제가 1번 큰 1번 나온 거 있지요. 그러다 별표 2개 좀 쳐주세요. 얘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하는 유형에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철거 재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철거란 얘기는 뭐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뭐 하는 거지? 없애고 나서 새로 짓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보통 나오냐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온다란 말 제가 적어놨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70년대예요. 초가집, 우리 왜 초가집들을 다 뭐 했어? 싹 헐어버리고 나서 기와집으로 다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기와집을 싹 헐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철거 재개발에다 밑줄 그시고 개발도상국에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 밑줄 그셨어요, 지금? 자, 거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부적당한 기존 시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뭐한다? 대체한다라는 말 나와 있죠? 이게 철거 재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은 내비둔 상태에서 시설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세요. 새로운 시설을 뭐 한다고요? 첨가에다 동글뱅이.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뭐가 있냐?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 도로가 필요하는 거죠. 길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도로를 사회 간접 잡은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이 왕래가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쉬워졌잖아. 맞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그러면 옛날에는 다니기가 어려웠잖아. 맨날 뺑글 돌아가거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시게 되면 풍수지리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산이 있어서 맥이 딱 잘린 거나 이런 데는 땅값이 안 올라가. 그리고 철도가 이게 딱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그 지가가 안 올라가. 이거 다 나중에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묘자리라든지 땅 보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뭐 호랑이 발톱에 있니 뭐에 있니에 따라서 달라. 그거 아시죠? 우리 머리 두는 방향을 북쪽으로 두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죽은 사람들 묘할 때 머리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는지는 알아요? 북쪽으로 둬요. 그래서 죽은 사람일 때 북쪽으로 두는 거예요. 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되면 오만 가지 막 잡다한 꿈들 있잖아요. 막 머리 가위 눌린 꿈들을 많이 꿔요. 진짜야.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 두면 안 됩니다. 단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말 진짜니까 인테리어, 이 풍수 인테리어 나중에 한번 재밌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복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입구에다가는 뭐 거울을 달아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잖아. 아무튼 예. 그런 거 저는 한번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가 너무 안 나가.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했더니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위를 문 앞에다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집이 나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예. 아무튼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그 가게가 잘 되는 집에 가위를 얻어가지고 하게 되면
직방으로 나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도로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다. 빨라지겠죠? 도로가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줄 첨가한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개량 재개발이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그런 개발을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다음 밑줄. 자, 현재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다음 밑줄 노후 불량 요인만을 제거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후 불량되는 거. 뭐 기반 시설 중에서 우리가 노후되는 것들 많이 있죠. 기반 시설 중에서 뭐가 있을까? 뭐 우리 왜 각 지역마다 왜 저기 있죠. 정수 사업장이 있죠. 정수 사업장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먹는 물인데 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존 재개발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동글뱅이 가장 소극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불량의 진행 방지 같은 거 좀 차원인 거예요. 알겠죠? 뭐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순서가 거기다 별표 2개 좀 쳐줘요. 소극적 개발에서 어떤 순서로 간다고요? 시작. 적극적 개발 순서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가장 소극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시작. 보전, 그 다음에가 수복, 그 다음에가 개량, 그 다음에가 철거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그 순서에 대한 지문으로 시험에 나온 사례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보전 밑에다 적어놨죠. 보에다 동글뱅이, 수복의 수에다 동글뱅이, 개에다 동글뱅이, 철에다 동글뱅이 했죠. 그냥 읽으면 보수, 개철 이름이 좀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고쳐볼게요. 자, 보수, 개절이다. 알겠어요? 다시 보수 뭐라고요? 계절. 우리가 봄, 가을이 되면 뭐 뜯어 고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뜯어 고치는 계절이다. 무슨 계절? 시작. 보수 계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유효 활용 방식. 거기다가 별표 3개.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봐요.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맞죠? 7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시험에서는 제가 집어줄 거니까 잘 봐요. 알겠죠? 여기가 밭이야, 밭. 그러니까 여기 그냥 놓치면 안 돼. 흘려서는 안 돼. 여기서는 제가 아까도 1교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 난이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맞힐 수 있는 건데 놓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이냐?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근데 내 땅을 내가 직접 개발하고 내가 자금도 되고 내가 막 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또 건설업자를 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서술해 놨어요? 7가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종종 자주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자체 개발 사업 잠깐 이제 머릿속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다시 누가 시작. 토지 소유자가 폈나요, 이제. 자,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체 개발이라고 그랬지, 지금. 스스로 자자야. 토지 소유자가 일단 제일 먼저 자금 조달하지. 그 다음에 직접 뭐 한다? 건설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생기거나 또 위험이 생기면 지가 다 부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맞아?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나오게 되면 오지선당 중에서 알겠어요? 1번 지문에 나와. 그리고 얘는 그냥 진심을 담은 평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가 없어. 난이도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어디 막 삐죽고 들어갈 거 있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틀리게 나오지 않아. 중요한 게 없으니까. 안 나오거나 나오게 되면 1번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지가 북치고 장구치는 거 이렇게만 보면 돼. 중요성이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지주 뭐라고 나와 있지?
공동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중요치 않아. 자, 말 속에 모든 것을 담아봐. 지주라는 얘기가 뭐야? 지주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유지 이런 얘기처럼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지주 이런 얘기죠. 지주 돈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공동이라는 얘기는 뭐냐? 토지 소유자와 이런 얘기야. 토지 소유자와 누구? 건설업자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사업을 했더래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안 나요? 그러면 공동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시작? 건설업자. 그럼 땅 있는 사람이 뭐 하냐면 땅만 갖고 있는 거야. 돈은 없고. 그래서 건설업자가 와. 그래서 야, 내가 이 땅, 네 땅을 내가 건설해 줄게. 이런 얘기야. 그럼 건설비는 누가 낸다는 거야? 누가 낸다는 거야? 건설업자가 낸다는 얘기지? 그럼 물어볼게. 건설업자가 괜히 되겠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건설비에 대한 것을 나 건축물로 가져갈게. 대물변제형. 알겠어요? 전체 분양 수입에 대한 것으로 가져갈게. 분양 수입.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자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무슨 대물변제니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얘는 중요치가 않아. 그냥 머릿속에 담을 건 지주공동사업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누가 하는 거야? 시작. 건설업자가 둘이 모여서 건설하는 거야. 난이도가 들어갈 게 없어. 거기 대물변제인이 투자분이 이건 중요치가 않은 거거든. 맞아요? 그럼 시험에 내가 낸다면 3번과 4번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얘가 시험에 나올 거다. 7가지 중에서. 알겠어요? 왜? 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좋고 제일 많이 틀리니까 시험에 과거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궁금하잖아. 그지?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왔냐 봤더니 토지 개발 뭐라고 나와 있어? 신탁이라고 나와 있지. 자, 토지 개발 신탁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왔어? 사업 수탁 또는 위탁 이런 말 나와 있죠. 수탁, 위탁 방식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중요하다 해서 자,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토지 개발 신탁이야 이거. 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회사가 있어. 자, 신탁회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는 토지만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혹시 여기 땅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대지라는 땅 중에서 건물 지려고 하게 되면 의외로 머리 진짜 다 빠집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청라 쪽이나 송도 쪽에 자기 땅 갖고 있는 건물 짓는데 금세 늙었어. 한 3년 만에 진짜 백발이 되신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진정서 들어가 합의 들어가줘야 돼. 뭐 한다 그러면 옆에 건물 무너진다고 막 그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배상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등기가 안 떨어져요. 사용 필증이 안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견제 세력 들어오지 상당 진짜 분양 안 돼서 머리 골머리 아프지 은행 대출 이자 나가야지 은행 이자 올라간다면 머리 열받지 혈압 올라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귀찮아.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값을 올리려고 할까 내리려고 할까? 올리려고 한단 말이야. 내 거니까. 맞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얘한테 가. 야, 땅 주인아, 너 머리 아프지? 내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줄게. 너의, 알겠습니까? 너의 소유권을 나한테 형식적으로 넘겨줘. 왜 형식적이라는 말을 썼느냐? 우리가 매매로 인해서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형식적일까? 이게 중요한 말이야. 다시 소유권이 지금 갑이라는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신탁회사한테 넘기는 거야. 그 이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탁회사가 조건이 뭐냐면 야, 땅 주인아, 너 땅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내가 처분까지 하는데 모든 공사비에 관련된 것을 내가 다 부담을 할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너는 할 거 없어. 뭐만 나한테 넘겨? 소유권만. 대신 완전히 넘기라는 게 아니야. 공사비가 만약에
20억이 들어갔다면, 다시 얼마가 들어갔다면 20억이 들어갔다면 20억 뽑을 때까지의 기간만 내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한테 소유권을 반환시켜 줄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자, 잘 봐요. 공사를 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누구의 명의로 한다고요? 신탁회사의 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한테 넘겼잖아. 그치? 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다 소유권 넘겼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그 땅을 가지고 막 개발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개발해서 남은 뭐 이익을 자, 주인한테 뭐 한다? 배당을 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ABS, MBS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배당해 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배당금을 줘. 소유권 반환되기 전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잘 들어요. 자, 개발할 때 명의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OX. X야. 이 토지 개발 신탁은 누구의 명의로 한다고? 신탁회사의 명의로 한다는 거 제일 가지고 장난치는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신탁회사는 나중에 어떤 걸 먹어요? 얘한테 다 배당 주면 얘는 뭐 남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냐면 신탁회사는 매매 차익과 배당, 수수료를 자, 뭐 가져간다. 이런 얘기하면 다 틀린 질문이야. 얘는 오로지 뭐만 먹어? 시작. 수수료만 먹는 애야. 배당이나 매매 차익이나 이런 거 절대 가져간다면 틀려. 알겠어요? 누구만, 뭐만 먹는다고요? 시작. 수수료만 챙기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테마는 뭐하고 뭐야? 시작. 명의는 누구? 명의는 누구? 신탁회사 명의로 모든 걸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만 먹는다고? 얘는 뭐만 먹는다고? 수수료만 먹어.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반환하는 게 바로 토지개발 신탁이야. 알겠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신탁도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런 형태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을 수탁한다는 받을 수율에서 내가 부탁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위탁은 뭐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수탁 방식은 뭐냐면 얘하고 좀 달라. 자, 잘 봐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지? 건설업자가 있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얘가 있잖아. 뭐라 하냐면 건설할 능력이 안 돼. 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라냐면 건설업자한테 가. 야, 내 땅을 네가 좀 건설 좀 해줄래? 그리고 건설비는 네가 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설비는 누가 내? 네가 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건설업자가 그러면 나한테 뭐 할 건데? 이런 얘기 물어볼 거 아니야. 맞아요? 이때 얘가 토지 소유자가 조건을 내세요. 야, 모든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 자, 다시 모든 명의는 뭐로 한다고요? 내 명의로 해. 대출을 받는 것서부터 해서 모든 명의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는 거야. 얘는 뭐만 하는 거야? 건설만 하는 거야. 다시 뭐만 한다고요? 건설만 하는 거야. 건설만. 그래서 건설업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건설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에서 얘 또한 마찬가지 뭐만 먹는다? 얘는 수수료만 먹어. 그럼 머릿속에 담을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개발 신탁은 누구의 명의로 진행이 됐어? 신탁회사의 명의로 들어갔지만 이 사업 수탁은 얘한테 뭐만 부탁한 거야? 넌 건설만 해 라고 부탁한 방식이라고 해서 사업 수탁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때 누구 명의로 진행이 다 들어간다고? 토지 소유자가 몽땅 다 책임을 다 져야 돼. 위험, 수익, 알겠죠? 그래서 얘가 다 자기 명의로 하되 뭐만 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건설만 해줘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건설만 해줘 이런 얘기야. 다시 뭐만 해달라고? 건설만 해줘. 그래서 건설을 부탁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 건설업자는 뭐만 먹는다고? 수수료만 받아. 얘도 마찬가지 배당금이나 이런 거 받는다 그러면 다 틀리는 질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밑줄 좀 거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자체 개발 사업. 자, 동글뱅이 1번. 토지 소유자에다 밑줄, 그 다음에 직접 자금 조달에다 밑줄, 건설에다가 네모 박스 쳤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금 조달해서 건설하는 게 자체 개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도 누구라고 그랬다?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개발 이익과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한다고 그랬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낼 게 없어 얘는. 알겠어요? 자, 2번. 지주 공동사업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다 밑줄. 두 가지 플러스 해놨죠?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 밑줄. 그 다음에 끝자락에 공동에다가 동글뱅이.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좀 거줄까요? 토지 소유자는 뭐라고 그랬어? 토지를 뭐하고? 제공하고. 개발업자는요? 개발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건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물 변제용이니 분양금이니 이런 건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 좀 쳐요. 자, 3번에 별표 3개 치워주시고 토지개발 신탁 밑줄.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다라고 그랬었죠. 질문,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까? 신탁회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이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받았죠,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처분하는 것까지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2번 개발업자 명의라고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 보이시죠? 그다음 밑줄, 질문. 여기에서 개발업자 명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야? 신탁회사야? 그렇지. 신탁회사로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탁회사가 자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배당금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지? 아까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을 준다라고 했었지? 거기다 네모 박스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의 별표. 자, 그러면 신탁회사는 뭐만 먹는다고 그랬지? 아까 수수료만 먹는다고 그랬어.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을 얻는다 그러면 다 틀리는 말이에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4번에 보니까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나온 거 있죠? 밑줄. 자, 그러면 동글뱅이 1번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한다는 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별표 좀 해주시고요. 다시 사업 수탁 방식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모든 걸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100% 수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한테 다 가. 다만 알겠죠? 자, 그러면 건설업자는 뭐만 먹는다고 그랬어? 수수료만 취득한다는 말 찾았죠? 개발업자에다 동글뱅이 수수료만 취득한다는 말 밑줄 걷어요? 아주 중요한 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시험 문제에서 여기 봐봐.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얘네들 가지고서 뭐 가지고 장난치겠어? 첫째, 누구의 명의냐?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냐? 이런 얘기지?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 봐도 내가 출제자 하면 이거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100% 자기 명의로 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질문이야. 알겠어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자, 컨소시엄. 우리가 컨소시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문 건설 업체들끼리 같이 공동 투자 형태로 모이는 거를 컨소시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있죠. 이거 컨소시엄 방식이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항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갖다가 건설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다 끼어야 되죠. 어떤 게 일단 도로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 분야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대규모 전문 업체들이 다 합류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컨소시엄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건 어려워? 쉬워? 쉬워? 안 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대규모에다 밑줄,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공동으로 사업이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거기 등가 교환 방식은 가끔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으로. 자, 거기 보니까 등가 교환이다 이러지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이 등이라고 하는 건 같을 등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 자, 토지 소유자가 지금 10억의 땅을 갖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건설업자가 있어.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뭐라냐면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한테 야, 나 좀 건물 좀 지어줄래? 그리고 네가 건설비를 부담을 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 건설비가 4억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야, 건설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그거 있잖아. 내가 10억 땅 중에서 자, 4억을 내가 땅으로 보충해 줄게. 이러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시 땅으로 건설비를 나눠준 거야. 그것을 우리는 등가 교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봐요. 토지 일부를 양도해 준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땅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하고 같이 주는 경우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지분율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얘 10억짜리 땅을 제공했잖아. 뭐든지 기준 시점에 감정시가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얘는 10억이고 얘 4억 투자했지. 그럼 총 14억 분의 자, 갑의 토지 소유자는 얼마야? 10억이지? 그러면 땅하고 같이 섞어놓고서 지분율로 해서 건물 몇 지분? 왜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때 보면 뭐 갑 해가지고 김말동 몇에 몇 지분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지분율 나오죠? 그런 식으로 토지와 토지만 주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하고 같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가 교환 방식이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차지라는 게 나와. 이 신차지는 사실 이론상인데, 이게 법원에서도 민사소송권으로 제일 많은 게 신차지 방식이야. 자, 여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건 뭐, 어디에서 하냐. 이건 패밀리나 좀 가능한 사건이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알겠죠? 토지는 누구 소유가 되냐면 장모야. 장모가 토지를 갖고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사위는 지 딸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딸의. 그죠? 사위가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네,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이나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말도 잘 들어요. 건물도 이쁘장하게 잘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해.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때 당시에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 땅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대를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지. 분명히 먼저 건넨 얘기니까 안 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신차지 방식은 뭐냐면 땅을 무료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쓴 거야. 알겠죠? 세운 거야. 그러면 자, 사위는 장모는 뭐야? 자기 딸이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거잖아. 지대를 안 받겠지? 그래서 지대를 받지 않는 방식이야. 그게 신차지 방식이야, 원래가. 그래서 여기 봐요. 사위가 이렇게 하면 잘 나가면 돼. 근데 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바람 해가지고 바람을 펴. 무슨 인지에 갔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람을 피다 보면 태풍이 불어서 이혼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사태는 또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이게 되게 많아. 판례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장모하고 이하고 옛날에는 지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근데 이제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잖아. 이해 갔죠? 그래서 소송 제기하는 게 제일 많아져요. 아무튼 신차지 방식은 뭐냐 하면 자, 지대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고 땅을 빌려준다는 거야. 신차지 방식이. 다만 이때 기타 수익, 즉 주차장 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생기는 것은 장모한테 주겠죠. 그죠? 그런 거 외에 건물에 발생되는 거에 대한 것은 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특징에 지대를 주고받지 않는다. 에다 밑줄. 그 다음에 차지 기간 중에 이익을 발생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타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지대를 지불하지만 차지가 종료할 때는 토지를 우상으로 반환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 땅이 아니니까. 맞죠? 토지를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 사건에 아까 이게 바람을 펴서 사위가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싸움에서 하게 되면 사위가 어떻게 했나? 자기가 대출을 받고 뭘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몇 년간 내가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내겠다 하고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위가 건물을 장모한테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장모가 열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자료 청구가 들어갈 거 아니야? 너는 개털이었는데 내가 먹여 살렸더니 이 짓거리 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다 그냥 껍데기까지 다 뽑아먹는 사례도 있고 재밌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가끔 봐요. 저도. 알겠죠? 민법 교수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설명하죠? 민법 시간에. 안 해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처지 방식까지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자, 지금 7가지 사례를 봤는데 우리 딱 2가지 머릿속에 딱 담으라고 그랬죠? 뭐 시작. 토지개발 신탁하고 시작. 사업 위탁하고. 얘네 2 가지고 장난쳐. 이해 갔나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 방식 그거 잠깐 좀 볼게요. 얘는 별표 3개짜리야. 그냥 얘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어요? 얘는 별표 3개짜리. 별표만 계속 3개를 치니까 뭐야? 뭐 별들의 전쟁이야? 다 3개래? 이러는데 다 나와! 알겠죠? 나를 믿어야 돼. 이 사람 믿어주세요. 알겠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다 문제풀이하면 나온다니까. 진짜 속으로 그럴 거야. 맨날 별표 3개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나오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해. 자, 보겠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 봐요. 우리 기본서나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에는 거기 4가지만 서술을 해놨어요. BTO, BTL, BOT, BO 뭐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기본서도 4가지밖에 안 나왔을걸? 그쵸?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4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거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이것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알파벳 배열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보자.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UILD 그래서 빌드라고 하는 거 나온 거 있죠? 있어요? 얘는 민간 건설업자가 제가 민간인이라고 쓰는 것은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민간인이 뭐 하는 거냐면 공사를 하는 거야. 민간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공사를 한다?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빌드 해서 비야. 알겠어요? 다시 빌드라는 얘기가 뭐야? 시작. 민간 건설업자가 공사를 한 거야. 어떤 걸 지었어?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이 뭐죠? 도로, 뭐 학교 이런 것들 알겠죠? 보건소, 동사무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회 기반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자, 빌드 그러면 누가? 시작. 민간인이 공사한 거야. 무엇을? 시작.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했던 빌드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BT 트랜스퍼 들어가 볼게요. 자,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로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소유권. 그러면 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 민간 투자 이런 방식은 공용개발이라는 게 많아요. 공용개발 먼저 머릿속에 끄집어 낼게요. 공용개발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뭐죠? 공용개발. 자, 공용개발의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민자도로. 민자도로가 뭐지? 민간인이 도로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민간인이 톨비를 받지.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 국가에다 다시 반납해 안 해? 이게 바로 공용개발의 대표적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임야가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자, 땅은 누구 땅이야? 국가 땅이지? 근데 건설은 누가 했어? 민간 건설업체가 한 거야. 그러면 이때 공사비 들어간 것을 민간업체가 했으니까 운영 수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을 공용개발이라 해. 그럼 여기 잘 봐.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그랬지? 이 땅의 소유권은 누구야? 국가 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긴다. 이게 바로 뭐라 한다. 시작. 트랜스퍼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자,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운영하다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자, 다시. 자,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하느냐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 꼭 알아야 돼. 이 오퍼레이트는 자,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이거 중요해. 다시 불특정 다수란 얘기는 뭐야? 특정인이 아니죠. 자, 민간인이 아까 뭐라 그랬다. 민자도로를 개통을 하잖아. 그러면 수십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료 내 안 내? 내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특정인만 다니는 거야? 아니면 불특정인이 다니는 거야? 불특정 다수가 다니잖아.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운영 수익을 먹는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게 오퍼레이트고 리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요. 똑같이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거야. 자, 얘도 똑같아.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얘하고 다른 게 있어. 틀리면 안 돼. 얘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이라고 그랬지? 얘는 뭐야? 특정인이야. 특정인 대상이야. 그래서 이 특정인이 누구냐면 정부 또는 지자체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만 이용하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야. 다르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야. 자, 현대건설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지어줘. 알겠어요? 시설을 지어주고 누구만 이용해? 시작. 정부나 지자체만 이용하고 얘네들이 민간인한테 뭐 하는 거야? 운영비를 주는 거야. 다르지 이거? 위에 거하고? 맞아요? 자, 다시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뭐야? 시작.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고 리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시작.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거야. 혹시 그 여러분들 왜 그 G7 뭐 세계 정상 경제인 뭐 대통령들이 부산에서 그 무슨 그 뭐야 바닷가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지? 부산에 그거 있는데. 어? 뭐라고요? 누리마루? 아니야, 그거 아닌데. 백스코? 백스코? 그게 저 G7 뭐 그 경제들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거야, 그거. 그거를 그거를 민간 건설업자들이 지어준 거야. 알겠어요? 대신 누가 이용하는 거야? 정부나 지자체, 세계 정상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건 특정인이야, 불특정 다수인이야? 특정인이야. 그래서 임대료를 누가 내는 거야? 민간 업체한테 주는 거야. 다르죠, 이거? 자, 그러면 오퍼레이터하고 리스하고 좀 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온 이런 게 있어.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하고 또 달라 이거. 오퍼레이터하고 얘는요. 자, 소유권에 대한 것을 자, 소유권을 누가 갖냐면 민간인이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 아까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누구한테 소유권을 넘긴다고 그랬지? 국가에다 넘기는 거잖아. 맞아요? 하지만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속 소유권을 갖는 거야? 민간인이 계속 갖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는 꼭 좀 머릿속에 담아달라. 다시 한번 빌드라고 하는 것은 자, 민간 건설업자가 뭐를 만드는 거야? 시작.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라 했지? 그 다음에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긴다고 그랬어? 국가나 지자체한테 넘기는 거야.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운영 수익을 얻는 건데 누가? 민간 업체가 갖는 거죠?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그랬어? 불특정 다수인. 알겠죠? 자, 하지만 리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 업체가 운영 수익을 먹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야? 시작. 정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받는다는 거.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누가 갖는 거야? 민간인이 갖는 거야. 꼭 이해하세요.
그럼 제가 질문.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연습 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줘요. 그래서 자, 보기 지문 3개를 이렇게 나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동사무소의 사회 기반 시설을 공사하였다. 그러면 얘 뭐가 들어가? 시작. B. 공사했다고 그랬잖아. 맞지 이거? 자, 동사무소라고 그랬어. 동사무소를 지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 자, 동사무소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은 동사무소로, 자, 동사무소가 됐다. 뭐, 국가 거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뭐야? T. 맞아요? 자, 임대료는, 자, 국가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돼? BTL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을 잘 배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게 시험에 나오고요.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쉴게요. 입지 계수는 계산 문제를 생략할 거예요. 입지 계수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입지 계수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GM 대우 자동차가 커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주 종목이 인천이 제일 우리가 부평 관내에 제일 큰 산업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 자동차라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산업을 주 종목적인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기반 산업을 다른 말로 수출 산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기반이라는 얘기는 뭘까? 수출하지 않는 비수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존속은 하지만 주 종목이 아니라는 게 비기반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입지 개수에 따라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 봐요. 재산세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산세는 국가 정부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자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자체가 얻는 수익이죠? 그래서 물어볼게요. 서울에서도 제일 재산세가 빵빵하게 걷어지는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겠지. 왜냐하면 집값이 제일 비싸니까. 그래서 강남구청이 제일 재원이 튼튼한 데가 강남구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모든 거 건설하더라도 최고 좋은 걸로 건설을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게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평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제일 재산세를 많이 내는 데가 어딜까요? GM 대우야. 그 땅값만 해도 20만 평이 넘어. 알겠어요? 재산세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런 거야. 그래서 GM 대우 문 닫게 되면 부평 관내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예, 난리 아닙니다. 여기 천안은 기반이 뭐가 있지? 없어요? 개털이구나. 자, 아무튼 자 그런 얘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